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앞으로 사법농단이란 단어를 지겹게 들으실 것 같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갈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국회는 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 극한의 대립을 시작했습니다. 국론 역시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신뢰는 이미 떨어졌고 실체적 진실과 법적 판단, 그리고 국민 감정까지 뒤엉켜서 사안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이 복잡한 사법농단 사건을 최대한 쉽고 자세히 풀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실 변호사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욱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자타가 공인하게 보수주의사시죠? 자타는 모르는데 저는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안의 본질사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변호사님들의 평소 소신과 성향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미리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시청자들이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미리 좀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서 변호사님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로 생각을 하시고 사법농단 이 수사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평소에도 지적해 오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서기호 변호사님은 진보를 대표하시고 지금 민변 활동 열심히 시작하셨죠? 네. 네. 오늘 기자회견도 하셨던데. 네.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법관 6명, 대법관 1명과 법관 5명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판사는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에 신분이 보장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 판사한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흔히 말하는 옷을 벗길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름을 한 명 한 명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다고 판단된 분들을 탄핵 소추하자라는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오늘. 네, 제가 민변에서 6월 정도부터 이제 사법농단 TF에 적극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거기서 탄핵 분과를 맡아서 이번에 각 6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10명의 변호사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마련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매우 많을 텐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은 정체가 어떻게 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시시빌비를 면도칼처럼 날카롭게 잘 분석을 좀 해주시는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은 뭘 갖고 계시나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는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수냐 진보냐 막 이런 얘기 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정체성 자체는 없지만 이번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보다는 서기호 전 의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사법농단 자체가 유죄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이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변호사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제가 대한변협에 수석 대변인하고 대변인을 한 4년 동안 했었었는데요. 그 동안에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변협에 지금 저희들이 참고인 조사도 제가 받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은 다르고 생각은 다 다르지만 오늘 제가 미리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극한의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생각을 갖고 계는지 법조인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이 소송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른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찬찬히 자세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걸었다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그런데 7년 만인 2012년 5월 대법원 일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법적 배상을 원천 부인했기 때문에
일제히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협상에서 합의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 아래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법원의 확정 판결도 국내에선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곧바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피고인 신일본 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대법원은 5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원고 4명 중 3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올해 98살인 이춘시공 1명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아마 심란하지. 억울하지. 뭐 말 것도 없지. 징계살 내고 탄원살 내고 그러겠어. 이 재판을 두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법원행정처와 공모해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고 결론을 뒤집는 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 만에 결론이 내려지는 오늘 대법원에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기자의 리포트 보셨는데 잘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들어봐도 그 징용 피해 할아버지가 억울하지 소리밖에는 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사안을 좀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쉽게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왜 이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부터 좀 짧게 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영화 군함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영화 군함도 했던 강제 징용 피해자들 그냥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했고, 그렇죠. 근데 뭐 돈 못 받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 법원에 가서 소송 냈다 다 했는데 졌죠. 당연히 지는 거죠. 네, 다 졌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2005년도부터 다시 소송을 했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 변호사들만 개입한 게 아니고 일본에서 정말 양심을 가진 변호사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자료를 모아서 같이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1심, 2심 다 졌지만 너무 뜻밖에도 2012년도에 그 대법원에서 우리들의 원고들의 청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서울고등법원하고 광주고등법원에서 그 각각 1억 그리고 뭐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라라는 그런 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서도 지고 한국에 와서 1심, 2심도 이 피해자들이 진 이유는 1965년 이른바 박정희 정권 때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끝, 더 이상 청구 못함 이 논리로 졌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는 국가 대 국가는 끝났지만 개인이 그 회사인 일본 신제철에 청구하는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요 논리였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그 논리 때문에 저희 사실 매우 기뻐했었고 그때 이 일제 그 징용 피해자들 혹은 노동자들을 대리해서 변호사님들이 사실 다 무상으로 전부 다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다 기뻐했었는데 이게 당연히 저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취지대로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에서는 인정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상대방은 상고를 하더라도 대법원에 가면 또 원래대로의 취지대로 그냥 판결이 나오고 즉 기각이 될 줄 알았단 말이죠. 상고 기각이.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판결이 안 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런 사법농단과 관련된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강제징용 소송에 당사자들이 연세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다 돌아가시고 오래 사시는 딱 한 분 남아 계시는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박근혜 정부 말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의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기환송했던 그 대법원에서 다 판결이 났는데 다시 대법원으로 와서 기각하면 끝나는 문제를 질질 끌고 안 하다가 드디어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5년 걸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라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사법농단 개입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상고법원을 원했던 양승태 사단이 거래를 했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이고 이 핵심으로 지금 민변은 규정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그 임종원 전 청장이 이런 모든 실무 책임을 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으로 규정하고 해서 영장 발부된다 안 한다 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판사 출신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영장의 청구서에 기재된 대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행정처장까지 윗선이죠, 한마디로. 그 윗선까지 같이 공모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판단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초로 해서 윗선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한 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좀 법률적 용어를 최대한 좀 빼고 좀 일상적인 용어로 좀 재해석을 하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이 강제징용 사건만 놓고 봤을 때 대법원으로 다시 와서 대법원이 쥐고 있는 사건이에요. 양승태 대법원장과 실무 책임자인 임종원 전 처장은 이걸 가지고 청와대를 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안이 대법원에서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봤던 거죠. 네, 그 의중을 간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처장이 뭔가 거래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다. 그런 정황과 근거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그냥 말이 안 됩니까? 시간을 끈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그 강제징용 사건을 배당받은 네. 그 대법원의 대법관, 예. 주심 대법관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언제 판결 선고할지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주심 대법관이 아니라 네. 대법원장과 법원 행정처장이 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심리 방향을 결정을 하고 네. 이것을 담당 재판연구관과 담당 대법관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라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개입이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빨리 선고하지 않도록 지연시켜라. 시간을 끌어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지연시키는 과정이 한계가 있다면 이제 전원합의체를 회부하기라도 해라. 그거죠. 지연과 전원합의체 회부 이 두 가지를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에 차한성 행정처장을 공관을 불러서 만났을 때 그런 주문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차한성 법원 행정처장이 그렇게 하겠다. 대신에 법관의 해외 파견을 대가로 대가가 요구를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법원에서 법관의 해외 파견을 대가로 요구했지만 이 사건이 박병대 행정처장 그리고 고현한 행정처장까지 약 4년간에 걸쳐서 이어지면서 상고법원에 대한 적극 협조까지 이제 법원의 요구사항이 높아진 거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 쟁점입니다. 이게 앞으로도 재판에서도 계속 문제가 될 문제인데 1, 2심 거쳐서 대법원 갔다가 재상고돼서 온 사건을 대법원이 쥐고 있으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법관과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 질질 끄느냐 이거를. 알고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지금 설명 들으신 이러이러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 끌었다라는 설명 들으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반론할 게 많으시죠? 제가 보기에 일단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 중에 가장 심각하고 문제 있는 게 바로 이게 강제징용 사건은 맞아요. 이게 가장 지금 실체가 드러난 저도 이게 지연된 정의는 이게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 절차를 오랫동안 끄는 것도 피해자들에게 너무 가혹하고 잘못된 이게 결정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연 이게 임종원 처장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직권남용이라는 거는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뭔가 이게 직무상 외관상은 이게 직무권한 범위 내 행위인데 이게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이게 직권남용인데 그럼 이게 법원 행정처장이 과연 이게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이건 이게 사법 행정을 담당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는요 일체에 관여할 권한이 법으로 없어요. 그럼 이게 이분이 직권을 남용하려 해도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차장이 처장도 없는데 처장도 이게 전화배치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일개 처장 밑에 차장 아닙니까? 이분이 이게 과연 이게 대법관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이 있습니까? 직권 남용이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잖아요. 잠깐만요. 시청자 입장에서 제가 좀 정리하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을 질질 끌도록 시간을 끌도록 개입을 하고 뭔가 중간에 심부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적 진실은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겠는데 100번 양보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대법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그렇죠. 사실상은 이명박 대통령 보세요. 다스 해소할 때 사실상은 이게 대통령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죠. 네. 그러게 대통령이 사적인 직무원한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그럼 이게 법원행정처 차장이 저는 이게 사법행정을 실무는 담당해도 대법관들의 재판에 대해서 뭐 전회제 해부해라 말하라, 또 이게 결론을 이렇게 해라 말하라, 또 이게 재판을 끌어라 말하라. 네. 이런 이게 법률상의 직무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이게 저는 법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게 직권 남용이 법리적으로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게 좁혀 해석해야 될 원칙에 따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게 왜 몸통들은 두고 깃털부터 이게 구속하느냐. 그럼 이게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몸통이 누굽니까? 바로 이게 양승태. 예. 더 나아가면 이게 대법관. 네. 이분이 이게 몸통이죠. 예. 그럼 임종원은 이게 깃털 아닙니까? 예. 검찰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가더라도 이게 몸통부터 우리는 구속 안 하고 거기 깃털부터 구속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수사의 어떤 이게 협조를 통해서 예. 자꾸 몸통 가는 저는 이게 수사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뭐 깃털부터 시작하나 몸통부터 시작하나 어차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순서 때문에 지금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는 뭐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좀 문제 그래도 이게 항상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먼저 수사해서 좋습니다. 예. 이미 이게 양승태가 수사는 됐을 거예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임종원한테 예. 뭘 더 기대하겠어요? 수사 협조 안 합니다. 좋습니다. 예. 예. 본질로 가보죠. 개입 여부에 대한 거는 모르겠지만 직권남용이라는 이 법을 적용해서 한 거는 무죄라는 말씀이시네요. 무리가 있다는 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서 변호사님은 기본적으로 유죄라는 말씀이시죠. 그 개입 자체가. 예. 했으면 좋겠네요. 노 변호사 좀 이따 기회 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이 사법행정권 행사와 예. 재판에 대한 개입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는 사법행정과 재판은 분리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에 대법원의 현실은 이게 거의 섞여져 있었습니다. 개입이 곧 그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법행정이 재판에 넘나들었다는 뜻입니다. 아하. 자,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냐면은 법원행정처의 심의관들이 있고요. 담당자들, 예. 임정원, 그다음에 밑에 심의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에는 재판연구관들이 있습니다. 대법관 밑에. 그런데 최근에 유해용 그 전 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장이 청구되고 했던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 유해용 재판연구관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를 담당해야 되는데 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작성한 문건이 재판연구관에게 건네져 가지고 재판연구관이 그것을 이제 총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수석 재판연구관, 선임 재판연구관들이 그런 재판을 총괄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건이 배당됐을 때 이 사건을 대법관에게 올릴지 언제 올릴지 이런 초안을 작성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재판연구관이 이거를 검토할 게 많이 있다라고 틀어지고 있으면 대법관도 이 재판이 강제징용 재판이 왜 기록이 안 올라오는지 모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심지어. 예. 그런데 재판연구관이 엄격히 분리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연구관들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로 대부분 채워졌고 임명이 됐고 이분들이 행정처 심의관 쪽하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또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판연구관을 통해서 대법원 재판에 개입을 한 상태가 된 겁니다. 행정 절차와 재판의 절차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나드는 이런 행정적 절차의 개입이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드리면 대법원장은 이 사법행정과 재판을 총괄하는 대표자입니다. 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마음 먹고 이 사법행정 라인과 대법원 재판에 있는 라인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을 인사권을 통해서 통제를 하게 되면 사실상 섞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이 사법농단의 경우는 사법행정권이 일반적 직무권한의 범위에 있는 것이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면서 이 강제징용 사건의 경우에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해야 된다. 외교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형태로 재판용관들을 설득을 하고 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재판 개입이 되는데 그 통로가 바로 사법행정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권자들이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 되냐 이게 아니라 사법행정권 행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의 일환으로 재판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직권은 사법행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두 분의 논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지금 다 정리가 좀 되실 듯하고 시시비비를 유난히 잘 따져주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저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법적인 쟁점 다툼보다는 가장 궁금한 거. 자, 이거 개입, 거래, 이거 성립되는 지금 정황입니까? 법적으로? 변호사로 보셨을 때 어때요? 저는 제가 제일 임종원 차장님 사실 평상시에 존경하고 많이 뵀던 분인데 이번에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영장 실질심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는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적절했으나 죄는 아니다 이 논리였죠. 그러나 직권남용이 뭐 성립할지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판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학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이런 식으로 재판 거래를 할 시도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여러 가지 행위한 것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제가 사실은 대한변협의 수석대변인하고 대변인을 하면서 4년 동안 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대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 겹치는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라인에 있던 임종원 사장님하고도 사실 관계가 되게 좋았었고 이때 대한변협에 대해서 그분들이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길들이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문건 작성한 것도 제가 봤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가 조사도 받으러 갔었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참고조사 받으러 갔는데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던 시절의 법원 행정처가 재판, 뭐 변협, 국회 모든 곳에 대해서 본인들이 권한 범위를 넘어선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봤고 들었고 그리고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법행정권 남용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증거가 너무 확실하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고요. 이게 무죄가 되든 유죄가 되든 그것과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정말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이런 식으로 재판 거래라고 자기네들 외국 보내달라는 걸 하고 상고법원 시켜달라고 하는 걸 하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기만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분노감을 느꼈거든요. 반대되는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릴게요. 자,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선을 넘나들면서 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인정하더라도 나는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 판사의 이 주장이 법적으로 그렇게 무리한 주장입니까? 아니죠. 법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정확한 주장이고. 법적으로 이 넘나든 이 부적절한 행위 자체는 유죄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법적으로 따져봐야 봐야 되는 이제 재판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이 상황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아무리 뭐 부적절이고 뭐고 다 빼고 이거는 죄가 된다라고 같은 판사들이 인정했다고 해석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혐의가요. 혐의가 이게 한 30개 가까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영장이 발부됐다 해서 과연 이게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발부됐는지 아니면 이게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발부됐는지 아니면 이게 다른 혐의로 발부됐는지 그건 이게 모르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그 서기호 변호사님 주장에 법을 하는 사람은요.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하고 사실적인 측면을 구별해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법원 행정권 남용하고 그다음에 그 재판 거래가 실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 대법원장이 전화해서 이렇게 판사한테 야, 내 사건인데 좀 잘 봐줘. 자, 이렇게 했다. 그럼 이게 실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런데 그게 직권남용이 됩니까? 대법원장이 재판에게 관여할 수 있는 법의 권한이 없잖아요. 직권남용 안 되잖아요. 부적절하지만. 잠깐만요. 역시 이것도 일반 용어로 좀 제가 재해석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대법원장이 됐든 법원행정처 넘버 2인 임종원 차장이 됐든 판사한테 전화를 한다 이거예요. 전화를 해서 그 암흑에 일어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잘 좀 들여다보세요. 그거 좀 복잡하던데
그 상대방 얘기도 좀 잘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면 재판 관여로 받아들이고 판사가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법적으로 그것이 재판 개입으로 보느냐 아느냐는 별개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의 징계 사유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직권남용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어떤 이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 그 판사가 대법원장이든 법원행정처 차장이든 다른 이게 판사의 권한에 간섭할 수 있는 게 직무상의 법의 권한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판이라는 거는 오로지 이게 담당 판사가 어떤 이게 자기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는 고도의 내면적인 영역이에요. 여기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게 상급자가 관여했다 해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징계 사유이 될지 몰라도 그게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거죠, 법적으로. 따라서 이게 저는 법리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적인 영향력 이 두 개는 이게 구별해야 되고요. 그 점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 어차피 다른 혐의가 30개 되니까 임종원 처장이 다른 혐의로 구속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게 재판의 거래 이 부분이 이게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것이다. 이렇게는 이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저 반론 기회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직권남용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권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것을 남용한 게 직권남용죄인데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이 남용된 부분 요거를 직권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거예요. 재판에 개입한 것은 남용된 결과이고요. 그러면 어떤 권한에 기초해서 권한을 초월해서 권한을 넘어서서 남용했냐 이 부분은 바로 사법행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라고 했을 때 여기서 권한은 사법행정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판에 개입할 권한 그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왜 무죄가 선고됐냐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그중에 미국 다스 민사소송에 개입하는 그 과정의 권한은 그 대통령 일반적 권한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개인적인 사적인 심부름처럼 개인 민원이었다는 얘기예요. 개인 민원입니다. 말씀하신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장이 자기 개인적인 사건을 가지고 하급심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잘 봐달라. 이것은 좀 이상하죠. 이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에 부적절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권한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라 대법원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그러니까 권한과 지위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어떤 지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과 권한을 남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번 사법농단의 경우는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고 상급법원이라고 하는 법원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 정책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법관의 해외 사찰이라든가 해외 파견이라든가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관심 갖고 있으니 또 외교부 상의 어떤 일본과의 마찰, 외교적 마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좀 검토하자라는 차원으로 그런 보고서를 행정처 심의관을 통해서 재판용관에게 전달하면 이게 바로 재판용관들이 볼 때는 이거 대법원장의 뜻이구나. 그런데 이게 의중이 실려 있구나. 이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나오는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이 재판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냥 이 재판만 놓고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과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재판에 개입된 결과인 남용이 생긴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이에요. 대법관이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대법관이에요. 노 대법관님. 청와대 갔다 왔더니 지금 강제징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던데 대통령 뜻도 그렇고 한일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국익 전체로 봤을 때 이거는 다 지나가 내리니까 그냥 덮고 가는 게 다들 이런 이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통치권자들의 전체적인 생각이고 우리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익을 생각하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노영희 대법관님은 뭐 그것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있을 수는 없어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냥. 자, 이 상황이 직권남용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직권이 아니니까. 직권남용 맞다. 서기호 변호사님 주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그거는 좀 정말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그 판단 자체는. 그런데 예컨대 전원합의체 판결로 회부하거나 예컨대 선고기를 변경하거나
예컨대 뭐 변론을 한 번 더 받거나 외교부한테 뭔가를 더 받으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원 행정처의 권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저한테 그 짐을 지우십니까?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그거 결정 못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결정 내리지 말고 시간 끌어 그렇죠. 그냥. 다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 끌어. 뭐 얼마나 사시겠어?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한 거거든요. 전부 다. 법원 행정처 일은 그런 식으로 재판에 대해서 물론 내용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죠. 예, 내용은 관여를 못하지만 절차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거나 우리 그랬잖아요. 특별재판부 얘기 지금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법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부를 구성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인데요. 그런 게 바로 법원 행정처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직권이죠. 그런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이 세 분의 변호사가 판사님이시라면은 2대1로 지금 결론은 나는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논리 전개는 하셨으니까 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결국 재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 제가 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재판을 해야 돼. 재판은 누가 합니까? 판사들이 할 거 아닙니까? 지금의 기존의 판사들 못 믿겠다. 특별재판부 만들자가 지금 국회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요 역시 노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할게요. 이 특별재판부 이거 구성 가능합니까? 우리 그 헌법에 보면은요. 재판은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법관으로 임용된 사람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 자체가.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원 조직법을 보더라도 이제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헌법과 법원 조직법이나 이런 관련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법관으로 구성을 하자는 얘기고 그 법관을 그러니까 그 재판부에서 할지 말지 그 재판부에 누가 들어가게 될지를 결정하는 거를 뭐 대법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위헌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두 번째로는 주강덕 의원님 같이 자유한국당에서 이게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실질적으로 법관의 구성이나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 자체도 법원만이 할 수 있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면은 이 특별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변협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누군가 들어가서 이 구성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뭐 독자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뭐 중앙법원이든 뭐 어디 지방법원이든 법원장한테 이 사건을 넘기면 그 안에 있는 이게 지금 형사사건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판사님들을 모두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하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거기가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구성하는 걸 못 믿어서 사실은 특별재판부에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특별재판부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설치하자라고 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법을 굳이 만들지 않고 현재처럼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따로 구성하자는 것도 위헌은 아니죠. 당연히 그게 맞는 방법일 수 있죠. 아니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네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도로 그 앞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기만적이다 생각하는 거죠. 서 변호사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이거 반헌법적이고 위헌이다 이래 보는데요. 특별재판부라는 거를 만들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판사들은 못 믿겠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자라고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법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이게 법은 독일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게 독일 법계, 바로 이게 대륙 법계랍니다. 그런데 독일의 헌법이나 또 이게 97년에 독일 헌법재판소에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개별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이게 판사가 정해지는 거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게 우리가 재판할 때 판사를 이게 무작위로 컴퓨터로 이게 추첨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배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배당이잖아요. 이게 독일에는 딱 아예 판례도 있고 법으로 돼 있고요. 자, 두 번째 현행법에도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어요. 제척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게 그 피고인하고 뭐 3초, 4초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게 재판에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깊이라는 거는 재척 사유는 아니지만 뭔가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재판을 받다 보니까 판사가 영 이상해요. 그래. 자꾸 의심이 가요. 그러면은 깊이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 고향 사람이다, 또 이게 고등학교 동문이다, 재척 사유는 아니죠. 그러게 공정한 재판을 할 텐데 피고인이 신청하는 게 깊이예요. 그다음에 회피도 있습니다. 재척 사유가 아니지만 판사가 스스로에게 나 이 재판은 내가 법원행정처에 옛날 근무했으니까 나는 이게 오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재판 안 하겠다. 이런 제도로 충분히 이거 다 하면요. 전액에 관계없는 사람 3명 판사가 안 됩니까? 공정한 법관을 뽑을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형사재판부가 10몇 개 있는데 몇 개가 법원 관여돼도 그럼 이게 3명을 구성 못 하겠습니까? 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지금 이게 중요한 게 특별재판부는 1심하고 2심에 합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은 그대로 대법원이 하죠. 근데 지금 사법거래 의혹이 대부분 이게 당사자가 누굽니까? 대법원이죠. 그렇죠. 근데 대법원은 의혹의 당사자가 자기가 판단하면 그게 공정이 됩니까? 1, 2심에서 어떤 판결해도 대법원에서 뒤집으면 끝나죠. 실익이 있습니까? 어차피 국민적 불신은 남는다. 어차피 이게 대법원이 다 관여된 사람이 자기가 한다면 특별재판부를 대법원까지 하면 몰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뽑는 방식이 문제예요. 뽑는 방식이 과연 이게 지금 어떻게 뽑느냐 하면 안에 보면 박주민 의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게 그 변협에서 3명, 그다음에 그 법관 대표에서 3명,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시민단체에서 이게 3명씩 9명이 되면 2배수를 추천하면 누가 하느냐면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돼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과연 이게 그 변협도 여러 파벌 조직이 있는 거고. 또 이게 법관 대표에도 진보 보수 다툼이 있는 거고. 그 2배수 안에 가는 분들 자체가 정파성 있는 분들이 갈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가 이게 몇 개입니까? 시민단체 중에 누구는 참여시키고 누구는 빼고 하면 이게 사법이 정치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민단체가 우리나라 한두 개입니까? 그중에 보수단체만 줄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진보단체만 줄 겁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이게 공정하게 구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례인데요. 물론 이게 그 옛날에 우리 그 반민특위 또는 이게 혁명 5.16 혁명 때 또 이게 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전부 헌법에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헌법이 없잖아요. 또 이게 어떤 분은 그럼 이게 이번에 만약에 도입되면요, 앞으로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재판부 사법부 믿겠습니까? 그럼 이게 계속 사법부 불신 놓을 때마다 야, 우리 특별재판부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특검처럼 상례화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법부가 계속 정치에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는 항상 이게 사법 권력과 그다음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은 거리가 이게 멀수록 좋아요. 이게 입법 권력이 사법 권력에 개입 안 하는 게 좋고요. 또 이게 행정 권력, 청와대 조국 수석까지 나서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렇게 청와대 권력도 사법부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고 원칙입니다. 잠깐만 하나만 질문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제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가 위헌적이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려고 계속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 결국 뭐가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101조 사법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종류의 뭐 위험성이나 그런 종류의 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는 제가 오케이를 하는데 위헌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헌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게 위헌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우리 상권 분립을 선언한 헌법 101조 바로 이게 그 사법권 있잖아요. 이건 이게 전권적으로 법원에 속한 있기 때문에 판사를 구성하는 부분에도 입법 권력이나 행정 권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이게 위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입법 권력도 없고 행정 권력도 없죠. 사법 권력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중간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절차상의 사법부의 그 고유의 권한조차도 훼손되면 헌법 위반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노 변호사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재판은 판사가 하는 거니까 위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님은 특별재판부 이번에 도입하자라는 입장이시죠,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이제 삼권 분립 말씀하셨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대법원장이 에게 주면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법률이 뭐냐면 법원조직법인데 이 법원조직법에는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을 정하면은 그것 자체는 위헌이 아닙니다. 위헌 요소는 없다라는 그렇기 말씀이시네요. 때문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인 불가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지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고 실제로도 헌법에는 법률의 위임을 하도록 돼 있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헌법 자체에 대해서 헌법 자체에 이런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헌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독일의 판례에서도 나왔듯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미리 판사를 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특별재판부는 특정한 판사를 찍어서 이 사람에게 재판을 맡기겠다 이게 아니고 기존의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의 주역들과 연결되어 있는 인적 관계가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판사들로 재판이 구성되면 이 불공정한 재판이 나올 우려가 있으니 이 제척 기피 회피 재배당 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기피하고 회피하면 되지 않냐? 스스로 판사들이 회피하면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재배당 절차를 법원장이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와 있는 회피 재배당은 일반적인 규정이고요. 특히 회피 제도는 판사들이 거의 활용을 안 합니다. 동료 판사들에게 부담을 줄까 봐 내가 회피하면 이 어려운 사건을 옆에 판사가 떠맡게 되기 때문에 회피 제도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재배당 제도는 이제 저도 경험적으로는 담당 변호사가 저하고 특별한 특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는 이거 회피하겠다 하는 경우를 좀 왕왕 보기 때문에 그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그 인적 관계로 인한 회피 재배당 제도인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수의 판사들이 연루돼 있는 사건입니다. 연루가 돼 있다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재배당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서 변호사님,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판사가 3,000명이라며요. 네. 3,000명이지 않습니까? 3,000명 중에 그 3명을 뽑는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3,000명 중에 3명을 뽑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이 광범위하게 많습니까? 왜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형사 재판부가 주로 이제 과거로 치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기 직전에 그 경력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경력이 높다 보니까 연루가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요. 상당수의 재판부에서 그 다음에 법관회의 등의 추천을 통해서 추천되면은 그 판사들 중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다른 전국에 있는 3,000명의 판사들 중에 보면은 비율적으로는 그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렇다면 제 그 질문의 요지는 법원 행정처의 예규라는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 3,000명 중에 여러 가지를 제해서 정말로 관련 안 됐다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뽑아서 법관들 중에 이 법원 내의 특별재판관을 선정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굳이 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위헌 이 논쟁을 뛰어넘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법원 내에는 그런 이 절차적 제도적 그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까? 네, 현행 외교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건의 특정 변호사와 뭐 연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재배당하고 하는 제도는 있지만 이거는 지금 당사자나 변호인과 인적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현직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재판 대상자들이 현직 판사 또는 전직 내 식구들을 상대로 재판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힘들 것이다. 그렇죠. 임정원 같은 분들이 지금 현재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지만 그 변호사의 지위에서 인적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전직 판사로서 있을 때 그 인적관계 때문에 이 재판의 공정성이 위태로워진다. 이것 때문이죠. 말씀인 즉슨 요지는 기존의 제도로는 현재 판사들 중에서는 객관적인 판사를 뽑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니, 뽑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뽑을 권한이 없는 거죠.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들에게 재배당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보다는 재배당할 권한이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배당하는 것 자체를 못 믿겠다는 게 더 핵심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노 변호사님, 이런 예가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예가 외국에 있기는 있나요? 외국에서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뭐 저 구글이나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네팔, 인도, 아일랜드에 있다고는 자료가 있길래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무리 좀 아쉽고 좀 힘든 나라기로 해도 뭐 네팔, 인도 따라서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만들 지금 그 얘기가 세상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복직후 반민특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있었던 예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고 있었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일랜드나 네팔이나 인도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특징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의 그런 특별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준이 네팔이나 인도 수준인가 싶어서 그렇죠. 여쭤보는 바로 겁니다. 그 수준까지 지금 우리가 왔다라고 보는 떨어졌다.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가. 아하. 근데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하자면요. 예. 다른 나라에 전례가 없는 이유는 네. 다른 나라에 이런 사법농단 사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긴 합니다. 그건 예. 모르죠. 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법원 행정처에 있는 고위 법관들이 예. 일사불란하게 이 재판 거래하고 재판 개입하고 이런 예가 다른 나라에 없습니다. 제가 예. 일본에도 다녀왔었는데 재판 거래라는 말 자체 이해를 못합니다. 아하,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 그런 예. 일이 없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나라가 뭐 재판부에 대한 판사들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신적인 존재냐면 뭐 그거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은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가 이게 앵커님 궁금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판사 3,000명인데 현재 그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조사받은 게 전현재가 한 80여 명 정도 돼요. 네. 그럼 이게 대다수의 판사들은 사법농단과 무관합니다. 또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대다수는. 자, 그다음에 지금 특별재판부로 가도 2배수로 추천하면 누가 임명합니까? 바로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하죠. 그럼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지만 있으면 대법관들하고 이게 대법원 규칙을 바꾸든 예규를 바꾸든 대법원 내에서 전혀 무관한 사람을 이렇게 특별법 만들어서 여기 맡기겠다.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대법원 자율성에 저렇게 의회가 관여하지 말고 대법원이 전혀 무관한 사람들로 정말 이게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예규나 이걸 이렇게 개정해서 저렇게 특별재판부처럼 이게 만들 수 있다. 현행법으로도. 이렇게 보고요. 예. 자,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걸 말 못했는데 지금 이게 박주민 의원의 안에 보면요. 1심하고 2심만 이게 특별재판부 만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1심에 아주 이게 독수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1심 있죠? 재판은요. 네. 무조건 이게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이게 국민 배심제로 한다. 국민 참여 재판을 한다. 지금 현행법은요. 네. 바로 이게 당사자가 동의할 때만 배심제로 가죠. 네. 그런데 배심제로 간다는 말은 바로 이게 그 배심원들의 의견에 거의 기속이 되죠. 유무죄는. 자, 서 변호사님. 예. 그럼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기존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성향에 상관없이 국민적 의심을 받는 이유는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단계에서 너무나 의도적으로 90% 이상 기각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했다. 이 지적은 어떻게 그런 그렇죠. 저는 그 법원의 잘못도 제 식구 감사기 있다고 봐요. 물론 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법원이 자기 식구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기각률이 높은 거. 이건 이게 저도 비판합니다. 제가 이제 법원을 옹호할 이유는 없어요. 얘기는 사법농단과 직간접으로 연결 조사받은 80명 말고도 다른 영장 담당 판사님들도 자기 식구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구나라는 국민적 불신 때문에 여기까지 몰려온 거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임민성 판사처럼 이번에 임종원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판사도 있고요. 또 이게 판사마다 그런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조금 전에 이게 제가 말하는 배심제가 왜 문제냐. 그럼 이게 자기 피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배심원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럼 이게 배심원의 진보 예를 들어 국민 여론 이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면 여론 재판 된다 그 말씀이시네. 바로 이게 야당에서 비판하는 인민 재판 아니냐. 이건 이게 판사한테 재판 받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 점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서기호 판사님이 좀 반론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와 달리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즉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국민들이 100% 이거 유죄다라고 해도 담당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단은 이 이른바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가려주는데 우리 배심원단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권고적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를 제3자적 입장에서 지켜보는 거지. 아니. 뭔가 권고적 효력이라는 뜻은 뭐냐면
배심원단이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그러니까 또 굳이 판사가 안 따라도 판사가 안 따라도 되지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이 과반수 이상의 배심원단의 의견과 다른 판단할 때는 이유를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 그런 부담은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압박을 받는 효과는 있을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론재판이냐 인민재판이냐라는 지적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인민재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에서 결론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민재판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왜 이걸 제도를 만들려고 하냐면은 현직 판사, 전직 판사들로 이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한 발 떨어져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라 이런 취지에서 이 국민참여재판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라고 한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 아까 대법원에 대해서는 이거 어차피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대법원도 사실은 특별재판부로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이 13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특별재판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죠. 다만 현재의 대법원이 이미 김소영 대법관이 이번에 퇴임하시면 거의 과반수 이상이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있었던 그 대법관이 아니라 구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에 이제 새로 구성된 이 대법관들에 의한 대법원은 기존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 구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좀 덜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 이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이게 선진화법에 적용을 받는 법안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여야 사당 178명의 뭐 의석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이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저런 식으로 극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임정원 전 차장을 구속한 때로부터 20일 안에 기소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20일 안에 기소가 돼서 그분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논의가 나오는 건데. 그렇죠. 20일 안에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 변호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를 확 점프를 하니까 뭔 얘기냐 물으실까 봐. 이게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특별재판부 법 자체는 통과가 가능한데요. 이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강행 처리를 하려면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 3당 다 합쳐봐야 178석이고요. 그중에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하고 그 이원주 의원처럼 공개적으로 나는 반댈세 하는 분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180석을 채우지 못하니까 강행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얘기인즉슨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한 이 특별재판부 특별법은 통과되기 어렵다라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노영희 변호사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빅딜을 할 수가 있어요. 국정조사하고. 근데 이게 사실 빅딜의 대상도 아닌데 저는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빅딜 얘기하는 것도 매우 불쾌한데. 아니 그런 거 하라고 국회에 있는 거고 여야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서 말하는 빅딜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당에서 그렇다면은 그 뭐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조사를 안 하겠다 그러면 빅딜이라는 얘기 나오죠. 근데 여당에서 지금 하겠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빅딜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는 빅딜이건 아니건 간에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뭐 거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죠. 또 다른 거래가 될 수가 그리고 있겠네요. 또 하나는 저는 솔직히 특별재판부 설치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다고 보지만 또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는 매우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현재 지금 뭐가 문제인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잘 짚어주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제 국회 법 통과가 어렵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해주냐면 그러니까 특별법이 의미가 없다 이거보다는 저는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재판부 논의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결코 정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정치에 휘말린다 이런 비판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차피 자유한국당이 동의 안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야 합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여야 합의로 특별재판부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안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만약에 만들어지는 특별재판부라면 이것은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다수의 정파가 동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절대 위헌적일 수 없는 합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대법원과 법원의 어떤 판사 임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대법원장에 많이 맡겨놨었는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면서 외부 인사도 이제 들어오게 해서 행정권을 좀 일부 이양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외부의 개입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 여야 합의로 어떤 사람을 추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결코 정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국민의 의사가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정욱 변호사님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사법부가 정치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는 거다, 독립성을. 동의하시나요? 사법부가 이러한 논의, 특별재판부 이런 논의 자체가 사법부가 정치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논리로 좀 해석을 저는 이게 동의 안 하고요. 일단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선진화법 그게 논데 제가 알기로 이게 3분의 2가 아니고 60% 아닙니까? 180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노벨에서 3분의 1하면 이게 66%잖아요. 근데 60%면 180석이죠.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4당 합친 게 178석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지상우 의원, 또 이게 이현주 의원 이런 분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죠. 따라서 이게 저는 통과 가능성이 전혀 없고 그럼 이게 직권 상정하려면 천재지변, 전시 이거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저는 이게 일단 이게 통과 가능성은 낮다. 그 얘기는 이제 다 된 얘기고. 그렇지만 이게 논의 자체가 저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이게 일단은 이런 논의 자체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항상 이 사법 권력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권력,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 권력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거리가 멀수록 제가 좋다고 계속 했는데 저는 이게 이야기 논점에 조국 수석 있죠. 조국 민정수석이 아까는 어쩌고저쩌고라고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에요. 페이스북에 글을 몇 개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하루에 거죠. 3개도 올리고요. 저는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건 이게 국민의 여론을 대통령한테 직보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홍보 수석이 아니에요. 근데 왜 페이스북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 이 문제 청와대가 자꾸 이게 특별재판부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도하는 거는 상당히 더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론에서도 무슨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가이드라인 주는 거냐라는 비판의 이제 보도가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좀 하실 거고 저는 반대로 직설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솔직히 여러 가지 위헌이다, 뭐다 상권 분립이다 여러 가지 듣기 좋은 소리를 떠들고 있지만 속마음은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재판 자체가 싫은 거 아니에요? 속내는? 그거는 직설적으로 물으면 직설적으로 저도 직설적으로 대답하면 직설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의원들마다 이게 좀 다르다고 봐요. 의원들마다 예를 들어 친박 의원들은 이게 박근혜 정부 일어나서 막을 수도 있고 또 이게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신처럼 또 비박 중에는 있고 저는 이게 의원들마다 생각은 다양할 거다. 어느 하나로 이게 정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정치적 이유에 대해서는 서기호 판사님 마지막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이 논리와 청와대가 왜 나서서 여기에 개입을 하느냐라는 이 상충되는 이 논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좀 어느 쪽 말이 더 합리적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삼권 분립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입니다. 첫 번째는 외형적으로 기계적으로 분리해 놓은 게 삼권 분립이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듯이 실제로 헌법 교과서를 보면 기능적 권력 분립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분립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리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삼권 분립이라는 의미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삼권 분립,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은 이유는 개별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 사법부를 독립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법부 독립이 핵심이 아니고 개별 재판이 그 판사의 양심에 따라 소신 있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법부 독립을 한 건데 지금 현재 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은 개별 법관이 전직 현직 법관들이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로 재판할 우려가 있으니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별 재판을 좀 더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서 이 권력 분립 정신하고 전혀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영희 변호사님, 기존의 사법부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이 신뢰를 굳이 점수화하자 그러면 지금 몇 점 정도로 평가하고 계세요? 사실 예전에 이제 법조 3륜 얘기하면 검찰에 대한 사법 신뢰가 사실은 많이 적었죠. 낮았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법원은 믿었지 법원은 않습니까? 그래도 최후의 보루다라고 예. 생각하고 믿었었죠. 그러나 요즘 보게 되면은 저는 50점도 안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냥 체감적으로는 국민들이 예. 그렇게 불신하고 있다고 느끼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다른 수많은 판사님들은 정말 고생하시면서 재판 열심히 하시는데 네. 이게 지금 그 수뇌부와 연결되어서 조직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선 판사님들이 고생하시는 것까지 전부 다 같이 폄하되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기회에 이걸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매우 어려워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몇 점 주세요? 저는 이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는데 제가 이게 그 김병로 예.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이고 사법부 하면 김병로 가인 김병로 예. 이분이 말씀을 적어왔어요. 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재판에 많이 개입했겠어요. 그럼 이게 청와대 전화 올 때마다 뭐랬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의 판결은 대법원장이 나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절차를 받아 상소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게 외부의 압력을 다 막아냈는데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럼 이게 이승만 때보다 그리고 이게 박정희 때보다 더 낙후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게 아니다. 더 발전했는데 다만 이게 어떤 형체도 실체도 불분명한 재판 거래 의혹. 네. 이렇게 너무 침소봉대돼서 지금 이게 점수가 불신이 높은 건 맞지만 네. 저는 이게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대다수의 판사들은 정말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고생하면서 양심적인 판결하고 있으니까 네. 판결을 신뢰하고 믿으시라 이렇게 예. 말하고 싶어요. 굳이 점수하자면 몇 점? 점수한다면 이게 실제로 한 90이 넘는데 90이 넘는다. 외관상 국민들은 5, 60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서 변호사님 판사 출신이시고 사법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지금 비판적인 입장이시니까 점수 주시면은 지금 그 국민들의 이 눈높이에서 보면 사법부 신뢰도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저는 20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예, 20점. 자, 왜냐하면요. 예. 87년 민주화 헌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개별 재판의 독립을 좀 제대로 해라. 예, 독재 정권 하에서 제대로 재판이 독립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라는 조직을 통해서 굉장히 권한을 키워왔고 그것이 권한이 막대해져서 하나의 권력체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의한 재판 개입이 아니라 이제는 법원행정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가 내부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외부에 의한 재판 개입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20점, 50점, 90점 이렇게 법률가들도 점수가 제각각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생각나는 게 억울하면 소송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고 자라왔는데 억울하면 소송을 해서 20점짜리, 50점짜리, 90점짜리 이렇게 편차가 심한 국민적 신뢰도 내에서 우리 사법부가 과연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앞으로 20일 동안 임종원 전 처장 수사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켜보면서 다시 기회 마련해서 이 사법부의 국민 신뢰 문제 다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판에 나왔고요. 14시간이나 걸린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또 어떤 논의로 드루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주고받았는지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첫 재판은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12시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앞으로 남은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고 따르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특히 특검에 압수된 드루킹 일당의 구치소 노트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진술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노트엔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난 다음 김 지사가 100만 원을 꺼내 건넸고 그 돈으로 치킨과 피자를 먹었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지사 측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김 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드루킹이 특검에 보낸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드루킹 측은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드루킹의 측근은 AAA라는 표시가 달린 기사는 김 지사가 보낸 기사로 알고 우선적으로 댓글 조작을 했고 자신들이 김 지사 팬카페를 만들어 운영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첫 공판 소식 들으셨습니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뉴스만 모아서 보는 이슈 따라잡기. 오늘도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경수 지사 첫 재판 이제 저희 지켜봤는데 예, 그렇죠. 보통은 보면은 피고하고 이 검찰 측하고 특검 측하고 싸우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드루킹하고 김경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진술이 전혀 엇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근데 달라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건 맞아요. 예. 장소에 있었던 건 장소에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예, 그랬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예요. 예. 먼저 김경수 주장부터. 수사 측은 그냥 가서 격려했고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없었다. 없었다. 그런데 이제 드루킹 측에서는 킹크랩을 그때 시연했고 기계 돌렸다. 예, 받고 김경수가 봤다. 그리고 격려금도 줬다. 돈도 받았다. 예, 100만 원을 줘서 그걸로 치킨하고 피자 사 먹었다. 100만 원어치나? 네, 그렇게 양복 호주머니에서 꺼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만들었다. 예. 그리고 그거를 김경수 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김경수 지사가 그걸 승인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쟁점의 핵심은 예. 이른바 댓글 조작을 한 거는 팩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팩트죠. 킹크랩이라는 걸 돌려서 댓글 조작을 드루킹이 한 거는 그거는 이견이 뭐, 없어요. 예, 이견이 없어요. 그 지시를 김경수 지사가 당시 의원이 했다. 예, 나는 그런 사실 없다. 요게 예. 쟁점인데 그렇죠. 트리플 A, AAA 요거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드루킹이 뭐라고 어제 드루킹의 측근 서유기라는 사람 박모 씨인데요. 예. 이 사람이 진술을 했는데 무슨 진술을 했냐면 증인으로 서서 진술을 했는데요. 김경수 그 당시 의원이죠.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URL을 보낸다는 거예요. 기사. 오다를 보내는 그렇죠. 거예요. 이 기사를 홍보에다 이렇게 보내면 이건 예. 물론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예. 보내면 거기에 AAA라는 표시를 한다는 거죠. 네.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보낸 거다. 예, 이건 김경수 오더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빨리 처리해라. 1차적으로 빨리 돌려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유기라는 사람이 이걸 받아서 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AAA라는 표시를 붙이면 우선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보낸 거니까 빨리 처리해라. 이거는 바둑이 거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런 의미로 AAA라는 표시를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경수 측 주장은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 네, 아예 없다. 물론 URL을 보낸 A구, 것은 B구, C구 간에 그런 건 거 없다는 없다? 거죠. 네, 그냥 보낸 거는 여러 사람한테 홍보성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 기간 동안에 관련 기사 또는 홍보성 기사를 아는 지인들한테 보내잖아요. SNS를 문재인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 당시 후보 지지율 올라갔다 이런 기사 뜨면은 그렇죠. 여러 명한테 그냥 쫙 뿌렸다 이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드루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드루킹은 본인한테만 이걸 작업하라고 보낸 거다. 작업이란 말이 댓글 조작을 하라는 거잖아요. 공감이나 댓글 조작을 하라고 지시하고 보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 전혀 의견이 지금 다른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죠. 공판 과정에서 뭐 새롭게 나오거나 새롭게 이게 승패가 갈릴 만한 사안은 나온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재로는 없어요. 예, 어제 뭐 1차 공판에서는 특별히 뭐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전혀 없었다. 예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그냥 또 반복되고 있네요. 재판에서.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죠. 뭐 특별한 한방 없는 거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거기까지 뭐 충분히 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갑자기 왜 설전을 시작을 했어요? 그 임종석 실장이 지난번에 대통령이 순방 가 계시는 동안에 판문점 지역을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판문점 지역 방문한 이유가 뭐냐면 유해 발굴을 위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지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격려 차원에서 방문을 했었는데 그 화면부터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려야 돼요. 저희가 그러시죠. 그 임종석 실장이 선글라스 끼고 그 왜 휴전성 방문했던 그렇죠. 그 화면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기억이 나기는 나요. 혼자만 선글라스를 딱 끼고 좀 멋있기는 입고. 하던데. 네, 멋있었죠. 근데 손학규 지사는 그거 가지고 자기 정치라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하고 싶다, 뭐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자기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손학규 대표께서 좀 너무 가신 건 차지철, 최순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비교를 한 건 좀 너무 나가신 거고.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 최순실은 다 이제 뭐 설명이 필요 없는데 그렇죠. 차지철하면 기억하실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실장을 했잖아요. 근데 79년 11.6 때 그
저기 했던 거기에 같이 있었죠. 같이 있었던 그 병호실장. 예. 박정희 정권의 넘버 2. 그렇죠. 그리고 실세였죠, 실세.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임종석 실장은 그런 사람에 비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결이 다르고 최순실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비교를 좀 잘못하신 것 같고 그건 뭐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제 손학규 대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논란이 있는 건데 뭐 이제 임종석 실장은 뭐 이런 거죠. 청와대 입장은 이게 왜냐면 그 갔다 온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요. 임종석 실장이 군복 입고 화이바 쓰고 선글라스 끼고 쫙 하고 임종석 실장 육성으로 나레이션이 쫙 나와요. 휴전선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문제 삼는 거예요. 그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가지고 홍보하는 걸 가지고 자기 정치한다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시구나. 근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나 청와대 입장은 그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임종석 실장이 직책이 비서실장이지만 남북 그 회담에서 그 합의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이행하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또. 비서실장 자격으로 간 게 아니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해 발굴도 사실은 남북 합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뢰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추진 단장 입장에서 가서 잘 되고 있는지 보고 격려하고 온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이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이행 추진 단장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는 비서실장 입장으로 가서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임종석 실장은 본인은 이행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러 간 거지. 이건 뭐 홈피에 올린 것도 뭐 내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국민소통실에서 하락해서 나는 한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따져볼 거 좀 따져보시자고요. 첫째, 이건 국민 입장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휴전선을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유로 갖다 치자고요. 선글라스 뭐 좋아요. 멋있고 좋더만요. 그런데 그 옆에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훈 통일부 장관이 배석했잖아요. 그렇죠. 그 모양새는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은 대통령 사람인데 비서실장이 쫙 대동하고 끌고 가는 그 모양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야당에서 좀 비판 그렇죠. 비서실장이 너무 나서서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의 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사실 비서실장도 장관급이잖아요. 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옆에 국정원장하고 장관을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갔고 통일부 차관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유로 그분들이 같이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서실장이나 추진단장 입장에서 관련된 사람이니까 와라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추진단장이나 비서실장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두 분들이 알아서 오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알아서 왔던 뭐 요청해서 갔던 그 모양새 자체는 비서실장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뭔가 좀 그분들을 대동하고 간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걸 어쩐지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보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서실장이 같이 대동하고 간 것은 정치적인 여러 해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무적 감각으로만 놓고 보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이 비서실장이 가자해도 가지 말아야 될 자리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업무상 예를 들어서 필요해서 점검하고 가는 건 좋지만 그게 같이 가는데 마치 뒤에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 보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정치할 사람이니까. 뭐 그렇죠. 원래 자기도 또 나중에 대선의 꿈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화면으로는 아주 제일 잘 찍었던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점은 야당이 공격을 받는 부분이지만 플러스는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켰어요. 그런 점은 본인의 정치적 어떤 행보에 있어서는 물론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게 지나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논란은 되지만 이것도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되고 나서 며칠 있다가는 또 다 잊어져요. 그러나 각인은 명확하게 됐잖아요. 임종식 실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지나 영향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지지자들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됐다는 점은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직설 질문. 그 사람 좋기로 유명한 이낙연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임종석 실장 뭐 하는 짓이냐고 진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대해서 청와대 반응이 나왔죠.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그렇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가 실제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낙연 총리가 화낸 사실이 없다? 그리고 총리실에서도 확인을 안 해줘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화를 내지 않았다면 이낙연 총리와 총리실에서 우리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부인하는 논평이라도 나올 만한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얘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화냈다는 얘기로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한 야당 의원과 얘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다. 이게 이제 기사화된 건데 두 양쪽 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그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인은 안 돼요. 확인은 안 되는 거예요. 확인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뭐 만약 상상을 해봐서 우리가 만약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 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뭐 격이 맞지 않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어른의 입장에서 한마디 할 수는 그럴 수 있어요.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간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도 수준으로 얘기한 거를 경로했다 이렇게 보도했을 수 있을 것이고. 어찌됐든 그 보도가 허무맹랑한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안 나오는 걸로 보면 뭔가 좀 언짢게 뭐 그런 한마디 하기는 한 것 가능성은 있죠. 같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해한다고 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개연성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새겨 들으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이제 11월 1일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핵심 키워드 정리하면 뭐가 될까요? 일단은 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해달라. 그 얘기. 그다음에 민생, 그다음 개혁 입법 처리해달라. 이 얘기.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경제 문제도 한 축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본예산 잘 통과해달라. 예산 통과시켜달라.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판문점, 예산, 민생 개혁 입법. 민생 개혁. 근데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 경제 위기라고 해서 경제가 난리라는데 뭔가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 이 위기 극복을 위한 뭔가 메시지 이런 거 좀 기대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그 국회 예산, 내년도 예산을 얘기하시면서 일자리 예산 이런 문제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 예산이 거기에 한 20 몇 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 드러내겠다는 거거든요. 아예 일자리 예산 빼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통해서 야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이유, 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되는 이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실 거로 보여지고 그걸 통해서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이른바 그 협치인데 그렇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 여야의 협치가 지금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좀 사실은. 비관적이죠. 비관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예산 같으면 11월 1일이면 자동 부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도 제대로 못 하고 뭐 계속 부딪히다 보면 막판에 가서는 그냥 졸속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아니면 막판에 쪽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쪽지 예산 넣어가지고 자기 지역 예산 챙기고. 똑같은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당도 또 욕 먹을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압박이 있기 때문에 야당도 무작정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한번 같이 좀 들어보시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 기자들하고 산행하면서 김정은 답방하면은 한라산 구경시켜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연내 답방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희망 섞인 전망입니까?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어떻게 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회담을 추동해가는 추진력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고 남북의 평화 무드가 활성화되면서 국제사회 관심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북미 간의 관계도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물론 거기에 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칠 요소도 있겠지만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답방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미 관계가 이렇게 교착돼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와서 특별히 성과 낼 게 없는데 예컨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경우에 뭔가 경제 제재를 푼다든지 북한에 뭔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답방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좀 지켜보시죠. 뭐 같이.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 적폐청산 진행 중이니까 역대급인 것 같지만 사실은 90년대 YS 정권만 할까 싶습니다. 군, 경, 검찰, 법원, 언론에 이어서 금융, 공기업까지 싹 물갈이하기로 따지면 단연 YS 정권 때가 1등입니다. 군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가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YS 정권이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첫째,
경제 위기 징후를 무시했고, 둘째, 내로남불 위험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IMF가 그냥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출 꺾이고 내수 무너지고 노동시간 경직되더니 외국 자본 이탈하고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정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 경제 펀더멘털 튼튼하다 외쳤습니다. 지금도 많이 듣습니다. 작금의 한국 경제, 이 두려움이 저뿐만은 아닐 겁니다. 뭔가 잘못됐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무것도 안 하는 정부가 두렵다. 이 댓글이 무척 많이 달렸더군요.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